자, 우리 대통령이 드디어 중동 순방의 마지막 일정인 이집트를 방문하셨고 이집트 정상회담을 가지셨습니다. 근데 사실 또 이집트 안 가길 바랬거든. 왜요? 어? 왜요? 워낙 양아치야. 그러니까 뭐 앞에 그렇겠지. 있는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는 좀 덜 양아친가? 덜 양아치고 얘들은 이제 돈으로 기마이를 지르는 스타일의 국가인데 얘는 진짜 어떻게 해서 삥을 뜯으려고 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외교적, 경제적 성과가 별로 나올 게 없는 그런 그런 나라인 거죠. 이집트란 나라 자체가. 아니, 뭐 가난한 나라니까, 워낙 가난한 나라니까, 이집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찾아가는 거는 이집트가 가지는 아프리카 안에서의 전략적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아프리카 쪽에서 이제 어떤 비즈니스 영역을 확대하려고 했을 때 이집트의 중요성 같은 것들을 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랄까 여기는 좀 퍼주는 마음으로 방문을 하셨다라는 거를 먼저 전제를 해놓고 얘기를 좀 시작해 볼게요. 일단 대접은 융숭하게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환대를 해줬습니다.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얘네가 보여줄 수 있는, 해줄 수 있는 손님 접대는 최대한 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뭐 사열의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내부 언론에서의 보도량, 또는, 그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그러니까, 영접부터 시작해서 모든 일정을 동행하는 뭐 이런 것들은 뭐 우리 문 대통령 어디 가나 기본적으로 받는 대우이긴 합니다만, 네. 우리는 사실 조금 성과, 그러니까 이집트 방문에 대한 성과 쪽에만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좀 부족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자, 어떠한 성과들과 얘기들이 있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이집트를 공식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0일 압델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교통 인프라 및 국방 방산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담에서 양측은 룩소르 하이뎀 철도 현대화 사업 등 이집트 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뜻을 모았다. 네, 일단 제가 사진을 조금 몇 개 가져왔는데 이렇게 비행기에서부터 이 뭐죠? 레드카펫을 쭉 깔아 요 위에서부터 레드카펫이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약간 낙타탈일까? 약간 너무 좀 과하다 이 생각 좀 했고, 그 다음에 그 KTV 보니까 신문 2면에 걸쳐서 문재인 대통령이 왔다라는 거를 언론에서, 이집트 언론에서, 이집트 최대 일간지래요. 여기서 2면을 걸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공식 환영식을 이집트 방송국에서 생중계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레드카펫. 네, 엄청난 규모의 사열대고요. 네. 저거를 이제 저런 식으로 생중계를 해준다는 건 이집트 국민들도 문재인 대통령을 알고 있고 그렇죠. 기대감이 크다는 거야. 네. 우리나라에서는 저런 거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갔는지 안 갔는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르는데 야, 대접을 받았는지 뭐 홀대를 받았는지도 없어 이제. 아예 없어. 사라졌어. 네. 하여튼 이런 대접을 받고 국빈으로서 이제 정상회담 진행을 하셨죠. 네.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그 철도 연결 현대화 사업 관련된 얘기도 있고, 이제 방산 협력 관련된 얘기도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하고 방산 협력으로만 나오고 있는데 이 이외에도 이집트 가장 큰 당면 과제는 해수 담수화 사업, 그다음에 수자원 사업, 단기적으로 좀 말하면 이제 사하라 사막에 대한 저기도 있어요. 녹지화 사업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국제사회가 동시에 하고 있는 거고, 석유화학 플랜트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나중에 추가로 드릴 건데, 오늘 할 얘기가 많네요. 할 얘기 많네요. 네. 일단, 이 LCC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중동에 가다피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
최고의 그 상징적인 독재자 같은 사람이에요. 여기 대해서 우리 문희정 전문가께서 한번 해설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2011년에 아랍의 봄이라고 하는 중동 지역에 민주화 붐이 일어나죠. 이집트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당시에 30년 동안 그 독재를 하고 있던 무바라크 대통령을 민중들이 끌어내려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집트에도 정말 봄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집트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독재자를 보내고 자유선거를 했는데 자유선거에서 전두환이 뽑혀버리는. 아니에요. 그 과정에 그 대통령 선거를 해서 처음으로 민선 대통령이 누가 됐냐면 무함마드 무르시라는 대통령이 무르시의 됐습니다. 대통령이 네. 있었죠. 자, 이분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무슬림 형제단 세력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 형제단 하니까 미국이라든지 서방국에서 테러로 테러 알죠. 조직으로 해놨는데 무슬림 형제단하고 어디하고 비슷하냐면은 레바논의 헤즈볼라 세력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또 비슷한 게 어디냐면 터키에 있는 형제들. 규렌 형제들이라고 규렌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종교를 중심으로 하지만 사회 조직이에요. 학교, 병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전반적으로 끼칩니다. 그래서 테러 조직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정치 조직이고 시민사회단체까지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 무함마드 무르시 대통령이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국방장관으로 앉힌 사람이 압델 파타 엘시시 지금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자신을 국방장관에 앉힌 무르시 대통령의 뒤통수를 치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두한이가 된 거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이 사람이 처음에는 자기가 정권을 바로잡진 않아요. 늘 우리가 마치 수순처럼 군복 입은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본인이 바로 대통령이나 총리 자리에 오르지 않죠. 뭐라고 얘기하죠? 이건 민간 이양을 한다 그래서 민정 이양할 때까지 지가 군복을 벗죠.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이분도 이제 민정 이양을 하겠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딴 사람을 딱 그 대통령 자리에 앉혔다가 본인이 이제 옷을 딱 벗고, 그렇죠. 최기화 같은 사람을 잠깐 앉혔다가 그렇죠. 바로 본인이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이 하죠. 되면서 아니 무슨 네. 이 독재자들은 같은 학원에 다니나 파일이 돕니다. 독재자 파일이 돌아서 그거 보고 다 공부합니다. 세상에. 네. 그래서 이분이 또 독재자들의 그 프로세스를 밟아요. 뭐다? 일단 반정부 시위자들 다 때려잡고 사형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한테 위협이 될 만한 정적들 다 숙청하고, 이런 짓거리를 하면서 또 중간에 또 뭘 해야 돼요? 개헌을 해야 돼요. 개헌을 해서 내가 최대한 길게 헤쳐먹을 수 있게. 그래서 현재 사면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분이 중요한 거는 2030년까지 어쨌든 중간에 또 대통령 임기도 6년으로 또 늘려놨고 했기 때문에 2030년까지 연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간에 이제 개헌을 통해서 임기를 늘렸고 2030년까지는 일단 이집트의 대통령은 바뀌지 않는다. 압델 파타 엘시시만 외우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지율이 88%가 나온다고 하네. 득표율은 90%가 넘었어요. 독재자니까요. 예. 아니 근데 독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이집트 국민을 왜 찍느냐 이거야. 그러면 물어보면 그래요. 야, 옆에 수단 봐봐봐. 옆에 딴 나라 봐봐봐. 그래도 이집트는 양반이야. 라고 하면서 위안을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제 97.08%로 2018년 3월에 대선에서 승리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 직접 투표예요? 97%가? 네. 이거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일단 대통령으로 출마할 수 있는,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도 출마 못하게 다 만들어요. 쥐도새도 모르게 아시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비슷하네. 그럼요. 그리고 쿠데타 일으키면서 동시에 장악 들어가는 게 뭐죠? 언론 장악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모든 작업을 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97.08%라는 득표율이 가능한 거고요. 지금 이집트 내에서 사실 반정부 시위가 일어날 기미만 보인다 그러면 다 때려잡습니다. 예. 살벌한 나라예요.
아무튼 뭐 그만큼 독재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지지가 이렇게 나온다는 건 뭐라 좀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조금 얘기가 이집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그 역사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원래 이집트는 파라오의 왕국이잖아요. 네. 사실상 중동의 제왕이었어 오랫동안. 그래서 전통적으로 농업과 군사력이 강했던 아프리카와 중동권의 패자였죠. 근데 이제 여기에 수에즈 운하가 1859년에 생기게 됩니다. 이 수에즈 운하를 팠던 사람들은 영국과 프랑스였어요. 뭐냐면 인도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희망봉 돌아가려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때 팔 때가 언제냐면 우리 학교에 다닐 때 배웠던 그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은 아프리카 대륙의 지도 이렇게 지구본에서 보면 이렇게 있으면 그 위쪽에 있는 나라가 이집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유럽 열강이 식민지를 개척할 때 종으로 횡단, 그다음에 뭐 세로로 횡단 뭐 이러면서 우리가 영국하고 프랑스가 식민지 싸움 벌였다 뭐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예. 그때 영국이 인도에 좀 쉽게 가보려고 이걸 판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파놓고 보니까 너무 좋아. 영국만 쓸 게 아니야. 다른 나라들도 나도 해갖고 여기로 말하자면 핫플레이스가 됐지. 핫플레이스. 예. 전 세계의 무역과 배들이 몰리는 핫플레이스가 됐어. 근데 내 건데, 내 나라에 지은 건데 이집트가 이 권리를 주장을 못 하는 거예요. 하기만 하면 와갖고 영국이랑 프랑스가 돌아가면서 두들겨 팼거든. 그래서 100년이 지나도록 여기에 대한 패권을 사실상 영국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1950년대에 들어오게 되면서 말하자면 미국이 끼어든 거죠. 은근슬쩍 아닌 척 하면서 내가 이 권한을 먹어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당연하지. 이집트한테 독립을 하라고 막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럽 열강이 지는 해가 되고 미국이 떠오르는 해가 되는 그 시점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 미국이 우리 그 멤버십 지정학 공부하실 때 보셨겠지만 미국이 전 세계 해양 패권을 노리기 위해서 몇 군데 노리고 있던 중에 한 군데가 또 이 수에즈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 애들이 뒤에서 찔러가지고 말하자면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수에즈 운하를 독점한다 이렇게 된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중동 전쟁을 3번을 했는데 판판이 다 집니다. 압도적인 군사력과 무기를 갖추고 있으나 얘네들이 전투력이 형편없어요. 그래서 우수한 물자를 가지고 압도적인 물량을 가지고도 계속 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3차 중동 전쟁을 지고 나서 그 다음에 무바라크가 들어왔고 그 이후에 군사력 강화를 통해 갖고 실질적으로 그 수에즈 운하의 운영권을 뺏어내는데 이 배경에는 엄청난 미국의 군사 지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 안에서 쓰고 있는 전력은 이집트가 경제적으로 사들인 게 아닙니다.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중국 같은 나라들이 이집트하고 친해보려고 공여를 해준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무기를 지 돈 주고 사는 게 버릇이 안 돼 있어. 100년 전, 아니, 1950년대부터 지 돈 주고 무기를 사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집트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아직까지도 미국이 지원하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지원하는 1위 국가가 이집트고 2위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것도 사실 미국 때문에 하는 거기 때문에 둘이 전쟁을 했는데도 맹방이에요, 서로. 그래서 그만큼 이집트에 사실상 보이지 않는 미국의 영향력이 큽니다. 근데 공군이나 해군은 미군이 비행기 대주고 이 배 대주고 해갖고 그 다른 열강들에 밀리지 않을 만큼 역할을 하는데 육군이 완전 당나라 군대인 거야. 그래서 육군이 너무 형편없이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그 대외적으로 침입해오는 적군에 대한 그 공중 방공망이라든지 해상 안전을 지킬 능력이 있는데 이 육군이 붙어가지고 우리 흔히 말하는 그 백병전을 벌이게 되면 절대 못 이긴다라고 하는 게 이집트 군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군대에 무장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왜 지금 이집트가
더 곤란한 위기에 있냐 그러면 터키하고 이디오피아 때문에 그래요. 그 양쪽에 지금 껴있는 거거든요. 일단 터키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이집트하고 터키 사이에는 사이프러스 섬이 있습니다. 이 사이프러스 섬 부근에서 대규모의 그 지중해에서 가장 큰 가스 유전이 개발이 됐어요. 그러니까 한 구멍인 거야. 이집트 앞바다에서 가스전이 개발이 됐고 바로 그 앞에 사이프러스 섬이 있어. 근데 그 사이프러스 섬에서도 가스가 나와. 그래서 터키가 사이프러스 섬을 먹어버리려 그래요. 그 가스를 뽑아 쓰기 위해서. 근데 이게 한 구멍이거든. 사이프러스가 넘어가면 이집트가 아직 개발도 못 해본 가스전을 터키가 다 뽑아 먹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가스전이 지금 이집트의 사실상의 생명줄이에요. 옛날에 이제 파나마 운하나 관광으로 벌어먹고 살았는데 지금은 이 가스전을 개발해갖고 여기서 나온 가스를 유럽이나 중동 국가에다 파는 걸로 해갖고 경제적인 어떤 성과를 거두려고 오리를 때리고 있는 거야. 키프로스인가? 사이프러스라는 명칭보다는 키프로스가 훨씬 여러분이 내 옛날 익숙하실 겁니다. 사람이야. 네. 우리 때는 사이프러스였어. 자, 그 키프로스가 있는 그 지도를 좀 띄워주시면 훨씬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요. 네. 자, 이 키프로스는 사실 섬인데 나뉘어져 있어요. 한쪽은 터키령이고요. 한쪽은 키프로스 공화국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 나뉘어져 있는 이쪽이 유럽연합 소속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그 이집트 위쪽으로 이렇게 지중해 요 위쪽에 있는 섬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놓고 사실은 유럽연합도 붙어 있고요. 이집트도 붙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저기에다 그렇죠. 한 발을 담그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그리스가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거든요. 그리스는 좀 먼데요? 근데 여기 아래쪽에 있는 섬들이 다 그리스 섬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 가스가 안 나왔으면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스가 나오고 그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리스, 터키, 이집트가 같이 여기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이제 터키하고 이집트가 사이가 매우 나쁜 거죠. 근데 문제는 터키가 지금 압도적으로 강한 병력이 자주포예요. 그 자주포는 우리 K9 자주포의 수출형입니다. 우리 기술을 베껴다가 저 새끼들이 탱크도 만들고 자주포도 만들고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집트가 말하자면 위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자주포 부대 때문에 나중에 백병전을 벌이게 됐을 때 이집트가 그나마 강점이 있는 전차 부대가 전부 다 털릴 것이다. 내지는 터키가 갖고 있는 그 터키형 전차하고 터키형 K2 전차하고 이집트가 보유하고 있는 미제 전차하고 붙었을 때 그 전력을 좌지우지할 게 후방 포력인데 이게 K9 자주포를 원형으로 갖고 있는 터키 쪽이 훨씬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2조 원어치의 말하자면 자주포를 수입을 하겠다라고 지들이 먼저 요청을 해온 거예요.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 갔으니까 사인하면 되잖아. 근데 양아치 짓을 하는 거야 또. 깎아달라고. 우리가 돈 없는 국가인 거 아시잖아요. 에이씨, 오시면 저희가 그 수에즈 운하 이용료 깎아드릴게요. 그리고 우리랑 친하게 되면 아프리카의 아프리카의 모든 무역 관련된 중심기구들이 이집트에 다 있고요. 우리가 그 한국 물건 받아갖고 쫙 풀면 장사 우리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한 반값 해줄 수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양아치 짓을 하는 거죠. 이집트는 이제 비산유국이기도 하고요. 인구가 유일하게 계속 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1억이 넘죠. 1억이 넘어. 넘었어요. 네. 근데 나라가 워낙 가난해서 자국 내에서는 벌어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사실은 중동 지역으로 가장 많은 노동자들을 수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한 나라가 이집트예요. 그래서 중동 내에서 그러니까 같은 이슬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인들이 받는 그 취급은 거의 인간 대접 못 받아요. 그리고 이집트 애들은 무식하고 양아치야, 양아치. 쟤들은 사기꾼이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쟤들은 믿을 수 없는 애들이고 이런 취급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아랍에미리트하고 사우디, 소위 말해서 이슬람 수니파 국가의 맹주 국가 두 나라를 가지고 갔다가 지금 이집트로 가는 거잖아요.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영광이에요. 자신들이 그 그렇지. 수니파의 거의 맹주급으로 올라간 듯한, 그러니까 그걸 아마 국민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할 겁니다. 봐봐, 이 사우디에서 이렇게 대접받던 분이 이집트 오셨어. 그러니까. 요걸로 이제 체제 선전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그래서 저는 생중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진이 이게 KTV 제가 순간 캡처한 건데 이게 비공개 회담하고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너무 기분이 좋아했어. 표정이 좋다. 그래서 진짜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가면 아유 돈 쓰지 마세요. 제가 다 할게 이건데 여기 가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풀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차관이라든지 유상 원조 이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자주포도 유상 원조 규모에 따라서 자주포 가격이 깎아준 거나 마찬가지 된 거야. 다만 이거 니들한테 그냥 쓰는 거 아니고 니네 철도 현대화 한다고 하니 그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는 조건으로 3조 원 정도 밀어줄게 라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 가서 일방적으로 받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약간 절충교역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를 해보면 이게 이제 터키가 그렇다 치면 자주포만 있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렇지가 않아요. 밑에 있는 이디오피아하고도 지금 거의 전쟁 직전입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번 설날 선물은 한우 어떠세요? 부드러운 육질과 풍미, 대한민국 1% 최고급 미경산 암소 한우를 송작가 TV몰에서 만나보세요. 설날 선물은 어디서? 송작가 TV몰에서. 네이버에서 닥터송 한우를 검색해보세요. 이디오피아하고는 왜 전쟁 직전이냐면 나일강 때문에 그래요. 즉 나일강의 수원이 이집트에서 아니. 이디오피아에서 에티오피아에서. 와서 이디오피아 고산 지역에서 와서 이집트로 흘러나가는데 이디오피아가 거기에다 댐을 지었죠. 최대 댐을 지었죠. 중국과 함께. 이게 공사는 이탈리아가 한다고 하는데 현장에는 중국 사람밖에 없다는 그 댐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댐이 거의 다 완공됐어요. 180억 입방미터의 물을 가둬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인근 국가들 있잖아요. 저 나일강이 지금 흘러가는 저 국가들은 지금 난리가 5개 국가 났어요. 정도가 저기 이제 나일강 물을 써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수원의 97%를 나일강에서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구가 몰려 있는 곳이 저 나일강 인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나라도 땅덩이는 크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이제 좀 면적이 좁은 강면적 옆이거든. 그렇죠. 예. 근데 그 물의 70% 이상을 물론 풀어주기도 하겠지. 왜냐면 이거 발전을 하기 때문에. 발전용이에요. 얘네들 그렇죠. 목적은.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자신들의 쓰기도 하겠지만 이걸 발전해가지고 인근 나라에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력 발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산사댐 이거 지었던 기술을 그렇죠. 갖다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댐을 진 거고,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쟁여놔야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얘네도 그런 거야. 이디오피아가 이 물 다 먹으려고 잡은 거 아니야. 발전해서 흘려줄 거야 라지만 그걸 어떻게 믿어? 수틀려서 물 안 보내면 이집트는 바로 메말라 죽는데 그 댐 짓지 마. 아니면 지어도 그런 식으로 물 많이 담지 마. 절반은 풀어놔. 아니 절반 이상 담아야지 발전한다니까. 담수량의 70% 80% 이상이 넘어야 발전이 가능해. 그럼 애초에 그럼 댐을 질 때 발전을 낙차식을 하지 말고 유압식을 해갖고 한국한테 맡겼으면 그렇게 해줬을 텐데 밑으로 지나가게끔 수로식으로 해갖고 했으면 우리가 그런 의심 안 하잖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년간 사실 이 문제로 굉장히 껄끄럽습니다. 근데 수단도 처음에는 에티오피아한테 맞서다가 지금은 찰싹 달라붙었어요. 그럼 전기도 좀 나눠주고. 그렇지. 어차피 우리는 맨 마지막에 있는 나라가 아니야. 그리고 우리는 이집트 같이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 조금만 줘도 돼. 뭐 이런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에티오피아가 전기 줄게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이제 수단은 탁 달라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혼자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전쟁을 불사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렇죠. 상황인 건데 그렇죠. 이디오피아에는 어마어마한 중공군이 와 있기 때문에 위로는 터키랑 싸워야 되고
밑으로는 이디오피아군하고 싸워야 되는 이 양면의 사이에 다 끼어있는 상태, 샌드위치인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배짱을 부리지만, 우리 대통령이, 아이씨, 짜증나. 나 이거 안 할래. 그러고 하나 제끼면 바로 태도를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앵벌이가 60년째 이 체질이 돼 있는 나라라서 우리나라한테 자꾸 물건값을 깎아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진짜. 그래서 이제 5,100km가 넘는 철도 현대화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규모로 따지면 이건 미국 대륙 횡단 철도랑 맞먹는 규모예요. 역시 대아티아이죠. 그렇죠. 철도 현대화에는. 이렇게 호재가 좋은데 안 오른다. 우리가 대아티아 일거리를 이렇게 많이 물어다 주고 있는데. 근데 아무튼 이제 이게 우리 자금으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의 참여는 확실한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 안에서도 경제적 효과를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기대하는 이 다주포 수출 그리고 이제 금액 공개 이런 것들이 규모 이런 것들이 좀 비밀에 붙여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우리 기레기들은 또 그렇게 쓰겠죠. 어렵다. 아니면 뭐 헐값으로 줬다. 이미 어렵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려울 수가 없는 게 이거 없으면 이집트 망해요. 언제 눈탱이 맞을지 모르는 상황인 거야. 육로에서. 왜냐면 이게 이집트가 워낙 면적이 크고 넓다 보니까 지켜야 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걸 보초병 세우고 탱크 배치해서 지킬 수가 없어. 그게 그냥 국경선 길이가 얼만데, 이게 국경선 부근에다가 저 성능 좋은 자주포 지정학적 위치에 깔아놓고 사정거리 안에 오면 다 쏴버린다? 이게 사실상 거의 유일한 방식이라는 거죠. 게다가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리비아가 지금 내전 상태거든요. 물론 평화협상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근데 여기에 리비아에 터키가 군대를 파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집트는 말은 안 해서 그렇지 K9이 너무 필요하다. 따라서 겉으로는 뻗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요구하는 조건들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지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사업적인 부분 안에서 해수 담수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수자원 개발하고 똑같이 있는데, 이집트 내부에 사막화되어 있던 땅들을 다시, 녹지화를 해가지고, 이거를 농업국가로 전환을 해서 유럽과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농업국가가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민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담수화 프로젝트 안에서 최고 1위, 세계 시장 1위를 하고 있는 두산중공업이 당연히 이 일을 맡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이집트만 믿고 가서 프로젝트 해라 그러면 못합니다. 언제 떼먹힐지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준 차관으로 우리가 보증을 하는, 그러니까 지불 보증은 사실은 우리 돈 주고 우리가 지어주는 거야. 근데 그 대신에 이러한 보증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내게 되면 주변 국가에도 이제 계속 이러한 방식들이 유지될 가능성, 그리고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보고요. 아까 얘기한 석유화학 플랜트도 지금 보유하고 있는 가스전 자체에서, 웬만큼 가스를 뽑아 쓰고 나면 이게 무한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얘네들도. 한 30년 쓸 분량 정도 밖에 안 돼요. 그럼 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 안에서 이제 뭐 수소를 만들지 아니면 나프타를 추출할지 모르겠지만 석유화학 관련된 가공까지도 우리한테 맡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이게 이집트에서 최고의 수익원이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이거를 만들어서 프로젝트가 끝나고 나면 해외 거래를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뭐 이와 관련된 사업 비즈니스도 우리가 주도를 해갖고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언제 한번 모잠비크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렇게 계속 러시아가 가스 갖고 장난질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아프리카 인근에서 개발되고 있는 가스전은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는 거고 이를 통해서 뭐 조선이라든지 석유화학과 관련된 운송 프로젝트를 비롯한 여러 아프리카 개발 사업들도 한국의 손에 넘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또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국방 방상 분야 중에 우주, 해양, 문화재, 인적 교류가 있습니다. 일단 뭐 문화재는 피라미드니까 뻔한 거고, 해양은 지중해 패권을 이집트가 쥐고 있는 거니까, 해군 훈련을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수에즈운하 뭐 공동 경비에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근처에 조선소를 짓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우주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주가 왜 들어가죠? 요것은 이제 음모론 아닙니다, 여러분. 이집트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지구에서 가장 잘 보이는 외계하고 통신을 하기 좋은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라미드가 괜히 만들어진 그렇죠. 게 아닌 거지. 그 피라미드의 위치 자체가 그렇지. 원래 외계인들이 우주를 왔을 때 가장 편안하게 내릴 수 있는 착륙장의 위치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지었고, 네. 그래서 그 피라미드의 배열의 모양이 우리 알고 있는 오리온 별에 있는 시리우스 행성하고 똑같은 배열과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도 네. 적도의 근교에 있으면서 그마마는 넓은 부지를 갖고 있는 이집트가 앞으로 로켓 발사를 비롯한 우주 항공 사업에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주 강국이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안에서 협조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안 보이는 중요한 지점 하나는 이집트가 북한하고 굉장히 친밀한 사이라는 겁니다. 저희가 왜 오라스콤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눈탱이 맞은 네. 이집트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집트는 북한이 맹방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집트가 거저 남한테 무기를 많이 얻어갖고 썼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비행기거든요. 그래서 중동 전쟁을 할 때 미국이 이스라엘 미니까 소련이 또 미국을 많이 대줬어요. 조종사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중동 대전에 북한 조종사들이 용병으로 가갖고 많이 참전을 해갖고 많은 희생을 치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예요? 썰이 아니고? 진짜요. 진짜. 그래서 썰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이집트가 노획했던 로켓들을 북한한테 다 전달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역설계 해갖고 지금 북한의 로켓 기술, 미사일 기술들이 그거를 원천을 해서 시작이 된 거거든요. 우리 진짜 한민족은 대단한 사람들이야. 너무 똑똑해. 우리도 똑똑하지만 북한도 한민족이야. 우리 민족이야. 저 비용에 저 인력 갖고 대단하다. 저만큼이라도 뭐 뚝딱뚝딱 좀 어설프긴 한데 저 재료로 저기 뭐 외관이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단 날라가면 되잖아.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저 어설픈 상황에서도 뚝딱뚝딱 만들어내는 거 보면 분명 우리 민족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 이 민족성이 어디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통일이 돼서 한반도가 뭉치면 우리 엄청난 나라가 될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안에서의 남북 교류에 대한 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들도 충분히 뒷얘기로 나누어졌을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한 얘기를 대통령님께서 하셨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은 이집트한테 기대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크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랍에미레이트엔 많이 팔았지만 이집트엔 못 팔았다 그러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도 지금 주문 받아놓은 걸로도 하긴. 그거 지금 납품할 저기가 못 돼. 바빠. 그리고 우리는 거기까지 만들어서 배달 안 하고 영국에서 만들어서 배달할 가까운데. 약간 송작가 TV몰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 영국이 지네가 공장 차려가지고 K9 자주포 만들어서 동유럽이나 아프리카 지역에 자기들이 수출한다고 나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기술 주고 하청 주면 됩니다. 거기는 터키처럼 우리 눈탱이 안 튈 테니까. 그리고 인도에도 지금 공장, K9 자주포 공장을 세우고 있고요. 우리가 직영하지 않아도 우리 라이센스 제품을 만들어줄 공장들이 호주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어요. 왜? 우리 물건이 워낙 명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가 뭐 늦어졌네 어쨌든
괜찮아. 늦으면 늦을수록 지들이 목이 탈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근데 웃긴 게 지금 이집트가 뭘 하고 있냐면 군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K9 그다음에 K10 K2 탄약 전차. 운반 장갑차 그다음에 K9 패키지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에요. 근데 그렇게 돈 주고 사가면 좋잖아. 싸게 해달래 자꾸. 싸게 달라면 괜찮아. 공짜로 달라 그래. 공짜로. 그래서 지금 이미 K9 현지 생산을 위해서 공장 이런 거를 시설을 구축하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허락받고 해야지. 뭐지? 어? 우리한테 눈탱이 안 치고 잘한다는 뭔가 보증을 해주고 해야지. 내가 만들게 그래서 나 네가 만들어라고 그러고 우리도 막 던져주는 나라 아니에요. 그래놓고 대통령이 왔는데 2조짜리를 그 사인을 못 해가지고 좀 깎아달라고. 이게 뭐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러면 한 2,000원만 깎아달라 그러면 액다 10% 그러고 깎아줄 수도 있지. 거의 반값에 달라 그러면 양아치지. 우리도 뭐 남는 게 있어야지 수출할 거 아니야. 네. 네. 자, 이상해요. 이런 방식으로 이집트에 관련된 뉴스에선 전혀 들을 수 없는 네. 이건 송작가 TV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집트 전문가로서 문희정 국제평론가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네.